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가 저희 부부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이혼 위기를 맞았는데 그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 지긋지긋한 시간을 어떻게 버텼나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순환을 겪었어야 했나 억울하기도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결혼 생활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충고 또는 위안이 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부잣집 셋째 딸이에요. 저 또래들은 형제관계가 외동 혹은 형제나 남매가 고작일 테지만 저희 집은 형제가 5이나 돼요. 거기서 제 친형제는 첫째 오빠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셋은 사촌 언니들과 동생이에요. 저희 집이 자식 부자가 된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봄이었어요. 평소처럼 퇴근 후 돌아온 엄마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셨고 오빠는 엄마를 도와 상추와 깻잎을 씻고 저는 아빠를 도와 식탁에 신문지를 펴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있었어요. 그날 저희 집 저녁 메뉴가 삼겹살 구이였거든요. 아빠는 며칠 전부터 삼겹살이 그렇게 땡겼다며 들뜬 마음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셨죠. 그런데 그때 아빠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던 아빠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참담한 표정으로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하셨고 통화를 마친 후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러셨죠. 형이랑 형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고대하던 삼겹살은 불판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우리 가족은 큰아빠와 큰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가보니 사촌 언니들과 막내 동생이 눈물이 범벅이 된 채 경찰 아저씨랑 함께 있더라고요. 동생들을 챙기느라 눈물을 꾹 참고 있던 사촌 언니는 저희 가족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작은 아빠, 엄마랑 아빠가... 차마 말을 끝맺지도 못한 채 울먹이는 언니를 아빠는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다 괜찮아질 거라고 언니를 안심시키려 하셨죠. 엄마는 저희 남매와 사촌 언니와 동생을 데리고 계셨고 아빠는 경찰과 함께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이어진 장례식으로 모두 다 기운이 쭉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죠. 비록 큰아빠 큰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언니들과 동생이 있잖아요. 사촌 큰언니가 고작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데다 작은 언니는 6학년, 동생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상태라서 어른 손길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친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에 계신 처지였고 사촌들 외가 쪽도 딱히 도움의 손길을 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아빠는 자신이 조카들을 맡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엄마한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셨던 거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는 먼저 얘기를 꺼내셨어요. 여보, 애들 우리가 데려오자. 아주버님 사고로 피해자 측에 보상금도 줘야 하고 이런저런 거 다 해결하려면 집도 처분해야 하잖아. 그럼 애들이 갈 곳도 없는데 어쩌겠어. 그렇다고 애들을 시설에 보낼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키우자.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들이 시설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랑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신 정말 괜찮겠어? 괜찮고 안 괜찮고가 어딨어. 우리가 잘못됐어도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라면 우리 애들
데려다 키워주셨을 거야. 밥 먹고 당신이 가서 애들 데려와. 집은 주말에 가서 나랑 같이 챙기면 되니까. 일단 당장 입을 옷이랑 애들 교과서 정도만 챙겨오고 나는 방 정리 좀 하고 있을게. 그나저나 방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평소 행동파인 엄마는 이번에도 결정과 동시에 몸을 움직이셨어요. 오빠가 쓰던 방이 조금 큰 편이어서 저랑 두 언니가 같이 쓰기로 했고,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제 방은 오빠랑 막내 동생이 쓰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저희 집도 그리 넓은 집이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가족이 셋이나 늘어나서 아주 집안이 복잡거리가 되었죠.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사람은 없었어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그 꼴을 가만 보고 계시지는 않았겠지만요. 지금 생각해도 저희 엄마가 참 대단하신 게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집안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빠보다도 더 가장 포스가 묻어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엄마한테 고마웠던 아빠는 그 후로 엄마 말이라면 뭐든 오케이를 할 정도가 되었어요. 상황에 의해 하루아침에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언제나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모여 사는 게 최선이었던 탓에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빠 외벌이로 대가족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서 엄마는 식비를 비롯해 모든 생활비를 줄여야 했고, 그렇다 보니 공과금을 연체하는 일도 비일비재로 벌어졌어요. 아무리 줄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부모님 얼굴이 어두워진 건 당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속으로 걱정을 했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엄마가 안방에 들어가서는 안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참 만에 안방에서 나온 엄마와 아빠는 사촌 언니를 거실로 불렀어요. 중학생이던 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왔죠. 그러자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숙모가 그러는데 오늘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다더라. 지희 너 3일이나 학교에 안 갔다는 게 사실이야? 그러자 언니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아니면 사춘기라고 반항이라도 하는 거니? 아침마다 언니가 등교 준비를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왔던 저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 학교를 안 갔다고? 언니가 결석을 했다는 사실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빠도 작은 언니도 동생까지 모두 눈이 동그래져서는 큰언니 얼굴만 바라봤으니까요. 저 학교 그만두려고요. 그냥 돈 벌고 싶어요. 제가 돈 벌어서 동생들 데리고 나가면. 그때였어요. 언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버럭 소리를 치셨죠. 한지희, 그걸 말이라고 해? 뭐? 집을 나가? 누가 너희들더러 돈 걱정하랬니? 이제 겨우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왜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해? 네 눈에는 작은 아빠 작은 엄마가 그렇게 한심하게 보이니? 니들 밥도 굶길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도 보이느냐고. 작은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저 우리 때문에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가 매일 돈 걱정하시니까 죄송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만 없었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주혁이랑 주미도 우리랑 방 같이 쓰느라 고생 안 해도 되니까요. 언니는 말을 끝맺기도 전부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바람에 작은 언니랑 동생까지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언니를 끌어안으시며 그러셨죠.
지희야, 우린 한 가족이야. 이제 너희들 모두 작은아빠, 작은엄마 자식이라고. 돈 문제는 부모가 걱정할 일이지 아이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야. 에휴, 어린 게 속이 깊어서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다 했구나. 미안해. 우리가 니들 걱정 안 하게 잘했어야 했는데 먼저 처리할 것들이 많아서 신경을 못 썼어. 그래서 말인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너희들 앞에서 말해야겠다. 엄마는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집안 청소랑 빨래도 그렇고 온 식구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희가 첫째니까 동생들 데리고 작은엄마 좀 도와줘야 해. 지희 도움 없이는 작은엄마가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가 없거든. 어때? 도와줄 수 있겠니? 네, 그럴게요. 그렇게 엄마는 그동안 오빠와 저를 키우며 살림을 하느라 그만뒀던 일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아무래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긴 시간 일을 할 수 없는 탓에 정직원이 아닌 파트타임이었죠. 친구분이 하는 건축 사무실에서 3D 작업을 하셨어요. 원래 엄마가 학원에서 마야 프로그램을 가르치던 강사였기 때문에 모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다시 일을 하고부터는 확실히 집안 형편이 나아졌어요. 일단 상에 오르는 반찬이 많이 달라졌고 한동안 꿈도 못 꾸던 외식도 종종 할 수 있었어요. 대신 엄마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가 하시던 집안일을 분담해서 돕기 시작했어요. 청소기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빨래를 널고 개는 것까지 큰언니의 지시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어린 저로서는 그것도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져서 힘들다거나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다 같이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형제가 많다는 건 나눠 가져야 하는 게 많아서 때론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공동체 의식도 느껴지고 외로울 시간이 없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었어요. 오빠랑 둘이 있을 때는 솔직히 재미는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관심사도 다르고 나이도 4살이나 차이가 나서 정신 연령도 다르니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게다가 오빠는 남자고 저는 여자라서 아무래도 노는 방식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언니들이랑 동생이 집에 오고부터는 그간의 아쉬움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싸울 때는 아주 난리도 아니지만요. 그리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복닥거리며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라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도 그렇고 단체 생활에 적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형제 많은 집에서 자란 덕에 일찌감치 사회력을 기른 거나 마찬가지였죠. 형제가 많으면 부모한테 배우는 것보다 손이 형제한테 배우는 게 더 많은 법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위로 언니가 둘이나 있어서 학교 생활도 언니들한테 배우고 화장이나 옷 고르는 법, 여성용품 사는 법 등도 다 언니들한테 배웠어요. 작은 언니한테는 학창 시절부터 연애 상담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친형제와 사촌형제의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언니고 내 오빠고 내 동생으로만 남게 되었어요. 큰언니는 간호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오빠가 제대 후 복학하면서 집안의 대학생이 저까지 포함해 셋이나 되자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언니가 제 학비를 대주었어요. 그걸 시작으로 먼저 학업을 마치고 취직한 형제는 동생들 학비를 대주면서 내리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죠. 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키울 땐 힘들어도 다 키우고 나면 이보다 큰 재산이 없다고요. 저희 부모님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면서 조금씩 집을 넓혀갔지만 그래도 늘 집은 7식구로 북적였어요.
그렇게 복닥이며 살다가 작은 언니를 시작으로 하나씩 결혼을 해 집을 떠나자 막내와 저 둘만 남은 상황에선 집이 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큰언니까지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나자 처음엔 혼자 방을 쓸 수 있다는 기쁨에 살짝 설레기도 했어요. 식구가 많아진 이후로는 혼자 방을 독차지한다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크게 느껴진다고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형제들 빈자리에 대한 허전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 무렵 미래의 내 남편이 될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연애는 틈틈이 했던 거지만 결혼을 생각할 나이에 시작한 연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염두하고 사귀게 됐으니까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그런가 연애 감정에 들뜨기보다는 이 사람이랑 통하는 부분이 많은가 그 점에 중점을 두고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둘 사이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번엔 그 외의 가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남자는 제가 오남매라는 거에 놀라면서도 무척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혼자다 보니까 형제 많은 친구들이 늘 부러웠어요. 어릴 땐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싸우면 친구 형이나 누나가 달려와서 편들어주는데 저는 형제가 없으니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땐 그게 어찌나 서럽든지. 주미 씨는 그런 서러움 안 당해봤죠? 네, 아무래도 형제가 많으니까요. 주미 씨랑 결혼하면 형제들 덕에 든든하겠는데요. 그때는 그저 빈말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후로도 남자는 만날 때마다 형제들 얘기를 많이 꺼냈어요. 결혼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제 형제들 얘기를 많이 꺼냈던 건 형제들한테 자기를 좀 소개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그러더군요. 지인을 통해 처음 저를 소개받은 순간부터 아,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생각을 했다나 봐요. 그래서 주변 형제들을 먼저 포섭해서 저를 꼬셔야겠다고 계획을 짰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저대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가족들한테 연애 사실을 알리기 싫었어요. 딱 한 사람, 제 연애 코치이기도 한 작은 언니를 빼고는 아무도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몰랐죠. 남자가 외동이면 나중에 시부모님 부양할 각오를 해야 할 거야. 아무리 요즘엔 요양원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자식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 우리야 형제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들여다볼 수 있지만 외동이면 상황이 다르잖니? 결혼 얘기 나오기 전부터 이런 매정한 소리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들이 죄다 네 발목을 잡게 될걸? 그러니까 미리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게 좋다 이거지. 작은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형부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결혼 기간은 저희 형제들 중 가장 길었어요.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는 작은 언니 말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편이었죠. 작은 언니는 제게 이 남자와 결혼했을 때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받아들일 결심이 선다면 그땐 주저 말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 조언은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결혼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프로포즈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가령 이런 식이었죠. 주미야, 우리 신혼여행은 멕시코 칸쿤으로 갈까? 대학 동기 중에 거기로 신혼여행 다녀온 녀석이 있는데 그렇게 좋다더라고. 자기야, 우리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할까? 요즘엔 50명 규모로 간단하게 하는 결혼식도 많대. 비용도 줄이고 실용적인 것 같더라. 이 정도면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부부의 대화 아닌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변의 프로포즈는 제대로 받고 결혼 준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선 프로포즈가 필수인 것처럼 죄다 하곤 하지만 실상은 아니란 거죠. 저희 작은 언니도 그렇고 큰 언니도 그렇고 다 프로포즈 없이 결혼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결심한 이후부터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데이트에 회방꾼이 생겼다는 거였죠. 정확히는 회방꾼이라기보다는 참여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요. 처음엔 우연히 미술관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누구냐고요? 바로 제 시어머니를 말이죠. 그땐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연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 우연을 가장한 의도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머 아들, 오늘 약속 있다더니 여기서 만나는 거였어? 그럼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니? 같은 방향이면 한 차 타고 오는 건데. 그런데 옆에 있는 예쁜 아가씨는 누구야? 엄마한테 소개 안 해줄 거야? 한껏 치장을 하고 나온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팔짱을 낀 채로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셨어요. 어차피 언제고 인사를 드려야 했던 터라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날 우리는 어머님과 함께 전시회를 관람했고 저녁도 함께 먹었어요. 어머님은 생각보다 활달한 분으로 처음 만난 그날 바로 저를 톡 친구로 추가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이후로도 이어졌어요. 어머님은 수시로 제게 톡을 하셨고 영화 관람이나 쇼핑을 핑계로 저만 따로 불러내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콩고물 떨어지듯 구두며 화장품 같은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와 결혼 전부터 가까워진 건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족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훈이랑 내일 만난다며? 그래, 뭐하고 놀 건데? 엄마도 좀 끼워주면 안 돼? 엄마도 심심하단 말이야. 제게 애교까지 부리며 데이트에 끼워달라고 어찌나 야단이신지 몇 번은 할 수 없이 끼워드리기도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나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때도 그러시니까 조금씩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작은 언니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질색을 하는 거예요. 얘, 네 예비 시어머니 말이야.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아들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하잖아. 너 이 결혼 정말 괜찮겠어? 재훈 씨랑 만나는데 어머님이 철없이 같이 끼려고 하는 게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시긴 하거든. 따로 불러내서 선물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야 한주미, 내가 보기엔 너도 그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왠지 알아? 네가 나한테 그 문제를 상의하는 것부터가 너 스스로 그게 거슬렸기 때문이니까. 아들한테 집착하는 시어머니, 이거 그냥 넘길 문제 아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이 결혼 할 건지 말 건지. 평소와 달리 작은 언니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어요. 언니 말대로 시어머니 행동이 거슬리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가 그리 심해 보이지는 않아서 섣부른 기우가 아닐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랑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해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약속 장소로 가기 전에 큰언니가 일하는 병원에 들러야 해서 마음이 급했죠. 사실 뮤지컬 표는 큰언니가 지인한테 받은 건데 언니랑 형부가 시간이 안 된다고 제게 주기로 한 거였거든요. 다행히 차가 안 막혀서 어머니가 약속한 장소에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급해서 극장으로 허겁지겁 달려들어갔죠. 얘, 그러다 넘어진다. 천천히 와. 무슨 큰일 났다고 그렇게 달려오니? 큰언니 병원에 들렀다 오느라 마음이 급해서요.
큰언니가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그랬지? 네, 땡땡 대학병원 땡땡과요.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불과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표정을 본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살벌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고 평소대로 행동하셔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뮤지컬 관람을 마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 훈이도 아니? 네 큰언니가 땡땡 대학병원 간호사인 거? 아, 대학병원 간호사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건 왜요? 아니다. 실은 훈이가 전에 사귀던 여자가 대학병원 간호사였거든. 이건 뭐 내 기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 전에 사귀던 여자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내 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니? 그러니까 훈이 앞에서는 가급적 네 언니 직장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 내가 너무 오지랖인가? 아니에요. 저 생각해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딱히 공감이 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해주신 말이었기에 감사히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건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고 결혼 승낙까지 받은 터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시댁은 제 남편이 외동이라서 하루빨리 손주가 생기길 바라셨던 터라 혼전 임신을 되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제 임신 소식에 이어 몇 주 뒤 상견례 날이 잡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큰언니는 병원 업무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됐지 뭐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오빠, 작은언니, 그리고 동생만 참석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딸랑 3명뿐인 시댁에 비하면 2배나 되는 인원이었지만요. 이미 실혼집이며 예식장까지 다 결정지은 상황이라서 상견례에서는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하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2달 뒤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때 저희 시부모님과 인사를 못했던 큰언니는 식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린다고 신랑 측 대기실로 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신부 대기실로 돌아온 큰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붙잡고는 그러는 거예요. 주미야, 너 숨을 몰아쉬며 눈물 그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큰언니는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너 이 결혼 꼭 해야겠어?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 당일에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정말... 내가 그날 어떻게든 왔어야 하는 건데. 주미야, 미안해. 언니가 괜한 걱정 때문에 그랬어. 미안해. 큰언니는 크게 낙담한 사람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대기실을 나갔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 당일에 왜 저러나 야속하기도 했지만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안 좋은 감정도 금방 잊고 말았어요. 결혼식은 별 탈 없이 잘 진행되었고 남편과 저는 작은 형부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6박 7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먼저 친정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이바지 음식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세상에, 요즘엔 이바지 음식 안 하는 집들도 많다는데 힘들게 뭐 이런 걸 준비해왔니? 암튼 잘 먹으마. 그래,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 거니? 그러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니요, 집으로 가야죠.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자려고요. 주미가 홀몸도 아니라서 많이 피곤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못내 아쉬워하셨지만 그땐 너무 피곤해서 어머님 기분을 따라드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혼집으로 왔는데 세상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순간 집을 잘못 찾아왔나 했지 뭐예요. 현관부터 시작해서 벽에 걸린 액자, 주방 기구며 소파까지 처음 보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안방 침대와 화장대까지 전부 말이죠.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우리 집 맞아? 이상하네. 호수도 맞고 번호키까지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혼수를 제가 언니들이랑 동생과 함께 발품 팔아가며 준비한 거라서 내가 잘못 알 리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가 너무 올드한 게 이건 다른 사람 손을 탄 게 확실했어요.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희 언니들과 동생, 그리고 시어머니 뿐이었어요. 저도 몰래 이런 짓을 할 사람이라면 시어머니 한 사람뿐이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시댁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이러신 것 같다고요. 남편은 설마 어머니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겠냐며 어머님께 전화를 했는데, 이제 봤니? 어때? 우리 아들 마음에 쏙 들지? 엄마가 아들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잖니. 저대 있던 건 너무 여자애들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 아니 엄마, 그래도 그렇지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살림을 죄다 바꿔놓으면 어떡해요. 연락이라도 해주던가. 아니, 그것보다 우리 살 집을 왜 엄마가 꾸며요? 암튼 지금은 피곤해서 길게 얘기 못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통화를 마친 남편은 미안해서 저랑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자기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엄마가 이렇게 해놓으신 거래.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당장 예전대로 바꿔놓으시라 그럴게. 아, 진짜 엄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는 이를 키우냐. 솔직히 그 순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물론 어머님이 새로 해주신 가구며 가전제품은 죄다 최고급 제품들이었어요. 특히 냉장고며 TV, 세탁기와 건조기는 제가 눈독 들였던 제품이었죠. 하지만 너무 고가라서 엄두도 못 냈던 건데 그걸 내 집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렇다고 고가의 제품을 갖게 돼서 이번 일로 없었던 일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 부부가 살 집인데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당신 마음대로 바꿔놓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됐거든요. 결국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리시기로 했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사과를 하러 오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남편은 출근하는 날이라서 집에 저 혼자 있다는 거였죠. 아무래도 이번 일로 껄끄러운 말이 오갈 게 뻔한데 남편도 없이 저 혼자 있다는 게 걸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현관에 들어서시던 순간 남편이 출근하고 없다는 걸 눈치채시고는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처럼 소파로 가서 척 앉으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건지 모르겠구나. 네가 해온 싸구려 혼수로 채운 것보다 내가 해준 것들이 이 집에 훨씬 잘 어울리잖니. 너도 눈이 달렸으니 보일 거 아니야.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혼수를 채우기 전도 아니고 이미 다 채운 상태인데 이제 와서 이러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 너 정말 그걸 몰라서 묻니? 네가 고른 혼수가 너무 수준 미달이라서 그런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런 쓰레기 같은 걸 쓰고 살게 해? 넌 네 친정에서 애미애비도 없는 고아들이랑 엉켜 살아서 시궁창에서도 잘 살지 모르겠다만 내 아들은 다르다. 네가 수준 미달이라고 해서 내 아들까지 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 나 두 눈 뜨고 못 봐준다고. 오늘 내가 이 집에 온 건 너한테 줄 게 있어서다. 자, 받아라. 어머님은 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리곤 제 앞에 툭 던지시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내역서가 있었는데 가만 보니
집안 살림을 채운 품목들이더라고요. 예상대로 가격대가 어마무시했어요. 그 가격에 눈으로 놀라면서 뒷장을 넘겼는데 글쎄 외상거래 내역서라고 적혀있지 뭐예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외상거래 내역서라뇨? 너 한글 모르니? 말 그대로 외상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니? 내가 아는 분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외상으로 물품 구매한 거니까 거기에 적힌 대로 대금 결제해주거라. 카드 할부도 가능하다니까 그건 네가 편한 대로 하고. 어머님, 이런 게 어딨어요. 제가 왜 이 돈을 내요? 전 못 내요. 아니, 그보다 이거 다 가져가시고 원래 제가 해온 혼수 돌려주세요. 어머머, 얘 좀 봐.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배째라고 나오는 거니? 이게 다 네 집에 들인 물건인데 왜 내가 돈을 못 내겠다는 거야? 네가 안 내면 이걸 누가 내? 당연히 어머님이 내셔야죠. 우리가 원해서 바꾼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마음대로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그래놓곤 왜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냐고요. 한참을 목이 피 때까지 세워가며 시어머니와 대화를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어머님은 이달 말까지 처리하라며 화를 내고 가셨고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 때문에 휴가를 쓴 탓에 한창 일이 밀려 있어서 길게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얘기하자고 하곤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는 바닥에 놓인 외상 명세서를 내려다보는데 한숨만 나왔어요. 명세서에 적힌 금액은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1억 2천이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7천은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고 예단비 800, 차 바꾸는데 2천 보태고 혼수 장만하는데 3천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맘먹는 1억 2천을 더 내라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죠. 거기다 어머님 태도도 문제였어요. 마치 저와 제 친정을 쓰레기 취급하듯 하셨으니까요. 상황이 이러하자 결혼식 날 큰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땐 언니가 돼서는 동생 결혼식 날 왜 이러나 야속하기만 했는데 아무래도 큰언니가 뭔가 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날이 큰언니 오픈날이라서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큰언니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는 거예요. 실은 나 네 시어머니 알아. 몇 년 전에 병원에서 본 적이 있거든. 딱 한 번밖에 못 봤지만 내가 아끼던 후배랑 연관된 사람이라서 그 얼굴 똑똑히 기억해. 네 시어머니 제정신 아니야.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 나아질 사람 아니라고. 큰언니는 자기가 아끼던 후배가 멀쩡히 사귀던 남자랑 파혼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얘기를 해주었어요. 처음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데이트 때 우연히 마주친 걸로 가장해서 툭하면 데이트를 방해하곤 했었대요. 그리고는 아들 몰래 따로 불러내서 꽤나 친근하게 쇼핑도 하고 영화 관람도 하면서 친분을 쌓고는 결혼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초짐을 보이자 그때부터 사람 피를 말려가며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여자의 외모 지적부터 집안 식구들 문제까지 들먹이면서요. 거기다 업체에 의뢰해서 알아냈는지 여자의 전 남자친구들까지 이용해서 한 사람을 정신 이상자처럼 몰아세우는데 결국 언니의 후배는 병원 일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언니가 제 시어머니를 본 건 후배가 병원을 그만두기 전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언니 후배를 마치 불륜녀인 것처럼 매도하며 욕설을 퍼붓는 걸 본 거죠. 그때 네 시어머니 눈빛을 보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 아들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 무엇보다 아들 옆에 있는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커 보였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동생 시어머니라니. 생각 같아선
그날 결혼식장에서 널 데리고 나오고 싶더라. 너 정말 이 결혼 이어갈 수 있겠니? 네 시어머니 밑에서 참고 살 수 있겠냐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그깟 이혼 생각하기에 따라선 별것 아니라고. 큰언니는 자기가 아끼던 후배가 그랬듯이 제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당하게 될까봐 엄청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랑 생각이 달랐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도려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그 주 주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곤 아버님 앞에 외상 명세서를 꺼내놓곤 대신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억울하다는 듯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연기를 하시지 뭐예요. 야, 너 또 왜 이러니? 너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럴래? 나한테 그날 뭐라 그랬니? 가전제품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너무 갖고 싶었던 거라고 고맙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돈 내겠다고 하는 것도 네가 싫다고 명세서까지 챙긴 거잖니. 그래놓고 어쩜 사람을 이렇게 모함할 수가 있니? 여보, 나 정말 억울해요. 아들, 엄마가 너무 억울해. 네 처 임신 때문에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그런가?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구나. 그 말에 헛웃음이 났어요. 아, 지금까지 제 남편 옆에 있던 여자들한테 어머님이 이렇게 해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저 멀쩡해요. 이상한 건 어머님이시죠. 그리고 그걸 증명할 방법도 있고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여보,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겠어요? 당신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머님은 울먹이며 아버님 팔에 매달렸고 그 사이 저는 가방에서 몰카 렌즈를 꺼내 아버님께 내밀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몰카까지 설치하셨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어머님 휴대폰에 그 앱이 설치돼 있을 거예요. 자기야, 어머님 휴대폰 좀 봐줄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어머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겁을 하며 제 남편 팔을 잡더군요. 아들, 그거 당장 내놔. 어서! 방금 전까지 울고불고 세상 억울한 척을 다 하던 어머님은 표정까지 싹 바뀌어서는 표독스럽게 아들 팔을 잡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30대 건장한 아들의 힘을 당해내지는 못하셨죠. 남편은 어머님 휴대폰을 켜서 앱을 찾아냈고 거기에 보관된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거기엔 며칠 전 저희 집에 찾아와 제게 퍼부었던 말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이래도 발뺌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몰카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에요. 심지어 저희 집 안방이랑 욕실에까지 설치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설치했다는 증거 있니? 증거 있냐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몰카 설치한 걸 어떻게 알았을 것 같으세요? 진이영 씨 아시죠? 이랑 몇 년 전에 사귀던 간호사분이요. 저 그분 만났어요. 저희 언니가 아끼던 후배였거든요. 진이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아무한테 말한 적 없는 사실인데 기가 막히게도 어머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긴 말한 기억이 없는데 어머님은 자기한테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자기가 미친 게 아닌가 싶더래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결국 이랑 파혼까지 했고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이사를 하려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어머님이 꾸민 짓이란걸요. 이삿짐 센터 사람이 집안 곳곳에 설치된 몰카를 발견했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집에 가서 몰카 설치된 게 없는지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남편은 이미 저를 통해 상황을 전해 들었던 터라 딱히 놀라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은 무척이나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이 와중에도 어머님은 이게 다 제가 꾸민 거짓말이라며 아버님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셨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버님은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키셨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입원 치료가 불가피했거든요. 아들에 대한 집착과 피해망상, 그 밖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세가 뒤엉켜서 도저히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거든요. 그제야 그동안 집에서 일어났던 원인 불명의 이상한 일들이 모두 어머님 짓이었다는 게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이게 다 자신 때문이라고 그러시더군요. 시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저희 시어머니를 많이 괴롭히셨는데 아버님은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하셨대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누구 한 사람 편을 들 수 없으니 차라리 외면하자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상처는 어머님 가슴에 병을 만들어버린 셈이었죠. 어머님이 외상으로 사들인 저희 집 물건은 아버님이 대신 대금을 내주셨어요. 반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아버님이 한사코 만류하시더라고요. 대신 나중에라도 어머님에 대한 미움이 조금 가시거든 면회라도 한번 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죠. 따지고 보면 어머님의 병은 외로움이 만든 병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임신 안정기에 들어서면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찾아뵐 생각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사람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사람이라고 믿거든요. 어머님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의 사랑을 통해 조금씩 아물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사랑 나누면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